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뉴욕 증시가 관세 유예 결정에 따른 안도감에 상승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른 것도 투심을 살리는 데 요인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시장을 흔들었었던 국채금리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위주로 투심이 회복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난 3대 지수 어떤 흐름 보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대 지수 바로 상황 보도록 하시죠. 우선 가장 먼저 다우 지수 1.78% 강하게 이 장 막판 들어서 투심이 더욱더 끌어올려졌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튀었죠. 약 2.5%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19,199선, 19,200선 턱 밑까지 현재 추격한 나스닥 지수고요. 이어서 S&P 500의 경우에도 2% 이상 추가로 상승 흐름 반등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4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드디어 200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이 투심 회복의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이 패스트트랙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투심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덜게 되면서 3대 지수에 이 탄력을 더해줬고요. 이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중 10년물 국채금리가 4.45%, 30년물의 경우에도 4.9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의 상승 동력을 더해줬는데요. 특히나 일본 재무성이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국채금리 하락에 다시 한번 영향을 미쳤고요. 과연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이어서 과연 각자의 분야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 국채금리가 다운이 됐다는 점, 진정이 됐다는 점이 현재 히트맵을 초록색으로 물들인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이 기술주가 가장 크게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M7이 전반적으로 약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재적인 이슈도 많았지만요. 악재도 그만큼 이 M7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랐었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약 7%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이 나쁜 소식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먼저 전해졌는데요. BYD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이 가격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점이 테슬라에 대한 경계 심리를 높였고요. 또 이어서 유럽 판매량 감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반토막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있죠. 밤 사이에 약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어서 이 대중국 수출용 블랙일 칩의 저가형 버전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이었고요. 애플의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간밤에 2.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제프리스가 중국에서 아이폰 조기 할인으로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재고가 많아서 전망이 어둡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초 클라우드 사업부죠. 이 애저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지만 그래도 이 최근 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애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소식들 가운데 현재 기술주들 위주로 강하게 상승 탄력 나왔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분위기,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밤 사이에 뉴욕 증시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국채금리 하락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관세 유예와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가 7월로 연기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일시 해소됐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5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재무성의 초장기 국채 발행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러는 이제 BOJ 금리 인상 시사와 유로존 물가 둔화 속의 강세를 보이며 이 글로벌 자금의 미국 회귀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스페이스X 관련 우주 개발주 그리고 AI 반도체 등 이야기가 있는 테마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S&P 500 종목 대부분이 이 상승한 점은 이 투자 심리의 뚜렷한 회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원자재 시장에선 이 국제 유가가 감산 유예 전망의 약세, 금은 달러 강세와 주식 랠리에 눌리며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리스크가 완화된 구간인 만큼 모멘텀 중심의 테마주 편승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발표를 앞둔 AI, 반도체, 이군주 중심의 선별적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하고요.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수출주와 금융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야간 선물과 MSCI 한국 ETF 모두 상승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올라서 이 한국 수출주와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과 환율 흐름에 주목하면서 좀 시장에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AI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간밤 주가에서도 좀 확인이 됐었죠. 또 테슬라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밤에 또 전기차가 리비안을 제외하고는 테슬라 7% 급등을 선두로 해서 2, 3군주들 다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뉴욕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 테마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테슬라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유럽 판매 부진과 경쟁사 BYD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자사 기술에 전념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넘게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업체인 나바티스 세미가 47%나 또 급등하면서 관련 반도체 종목 전반의 상승세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AI, 클라우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장의 신호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우주 개발, 양자 컴퓨팅, 드론 테마주도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스타쉽 발사 기대와 함께 로켓랩이라든가 인투이티브 머신 등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고 조비항공 등 비행택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AI 인프라 관련주와 과거 민주주까지 동반 급등을 또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핀도더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와 전기차주는 실적 실망과 경쟁 심화 우려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부 종목이 임상 호재로 상승한 반면에 로켓파마는 임상 중단 이슈를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보면은 이처럼 신성장 테마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있고요. 모멘텀 추정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인프라 관련 종목은 실적과 정책 이벤트 중심의 낙폭 과대적 분할 대응이 바람직하고요. 우주, 양자 컴퓨팅 등 중소형 고변동 종목은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소비주는 실적 확인한 이후에 선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바티스 쌤이 뭐 50% 급등, 이렇게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수급이 몰리게 됐었죠. 이렇게 좀 약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요. 그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치킨 게임만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밤사이 이슈에 따라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까요? 예,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 즉 국내 증시는 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관세 유예 호재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실적과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 관방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역시 변동성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강세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 국내 수출주 AI 전력센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전후 수급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적을 앞둔 AI 반도체 2군 낙폭과대 종목과 기관 수급이 집중된 눌림목 종목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한 일본발 금리 상승 가능성에 따라서 금융주 중심의 수익 기대도 병행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적 전략은요. 다음 주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 기대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전력, 건설, 소부장, 정책, 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시점으로 분류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한국 증시 상승 구간에 한국 증시 상승이 상승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전망이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글로벌 이벤트 해소 구간 속에서 상승 탄력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실적, 정책, 수급의 3박자를 갖춘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요. AI 반도체 모멘텀주와 정책 수익 섹터에 대한 선별적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 뭐 원래부터도 이런 순환매 장세, 테마주의 움직임이 강하지만 특히나 이 대선을 앞두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오늘 그런 흐름이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의 주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 모두 지금 이번 주 내내 보기 힘들었던 상승 보시면은 지금 3%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애플 2%대 그리고 테슬라가 6%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이죠. 이 실적 발표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일단은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매출 성장세에 대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상승으로 출발해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애플 2%대 오름세인데요. $20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종가 대비로는 연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근접해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관세 부담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7%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5년 뒤에도 내가 CEO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핵심 기술 출시에 있어서 집중하겠다, 전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CEO다운 발언을 또다시 내놓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세를 나타냈습니다. 7%대 급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주입니다. 일단 스코샤뱅크 같은 경우 1%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9%대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1%대의 시장의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챔피언홈스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17%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영화 관조인데요. 이번 이 여름 시즌에 매출이 40억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관조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이 영화 관조 경우에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미국 이 박스오피스 흥행 신기록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한 큰 모멘텀이 있었고요. 라이온델바젤 보겠습니다. 3%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 기대감 나오면서 이 화학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윙스톱을 먼저 살펴보시면 5%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투자 의견 매수 상향이 나왔고요. 또 동일 점포에 대한 매출 반등도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신규 매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가는 $400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메드트로닉도 보겠습니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당뇨병 사업 분사의 사업을 개선하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투자 의견 아웃퍼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코어이브도 20%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죠.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AI 클라우드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 강세 모멘텀 작용하면서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흐름이 좋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됐고 목표가는 $100로 상향됐습니다. 네, 또 다른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자동차 내 음성인식, AI 통합 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역시 IB 투자 의견 상당히 좋았고요. 16%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약 2%대 추가 반등, 이 반등에 성공을 한 이 뉴욕 증시. 아무래도 밤사이에서는 이 국채금리 그리고 이어서 관세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안정세가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에 중국과도 맞손을 잡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세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 흐름 국면이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이슈를 보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을 한 건데요. 우선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반도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군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또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새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주 미국 측의 산업재 관세 동시 철폐, AI 공동개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을 했지만 트럼프 진영이 이를 거절했죠. 또 이후에 추가 관세 위협이 다시 한번 불거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이후에 추가적인 협상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최우선 목표라고는 표면적으로 밝혔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복 조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고 있는데요. 우선 협상 파행에 대비해서 1,1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리스트도 이미 마련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지역구인 루이지애나산 대두, 농산물, 또 가금류, 오토바이 등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을 정조준한 품목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미국 내 여론을 흔들기 위한 정밀 타격 전략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 950억 유로 상당의 이 추가 관세 리스트도 마련 중입니다. 이 목록에는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산업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접촉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EU 통상집행위원과 중국 상무부장이 세 번째 공식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관세 유예 직후에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연대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쪽으로는 미국,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과 교차 협상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는 유럽연합, 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특히나 중국까지 이번 전선에 가담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세 협상의 이런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려지고 있는 그런 협상입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증시를 올린 또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 카시카리가 이 관세 해소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는 또 깜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미 연준 내부에서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죠. 지난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고 입장을 유보했던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이 머스노우 5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관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화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은행 행사 연설에서 비롯됐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간자에 부과된 관세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드는 만큼 금리 정책도 관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흔들리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다소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요. 실무보다는 기대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 하드 데이터보다는 소프트 데이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시카리의 경우에는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지만요. 연준 내 대표적인 신중론자로 꼽힌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현상을 좀 이미 예견을 하고 말을 했던 걸까요? 이런 통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소비자 심리는 반짝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98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예상치인 87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5개월 만에 반등이네요. 자, 5월 10일 미중이 고율 관세를 일시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고 또 낙관론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향후 6개월간의 경기 기대지수 역시 2011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연령과 소득, 정당 성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주택, 또 대형 가전제품 구매 계획을 늘리고 여행 계획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수 회복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주간에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다른 국가 그리고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단기적인 현재의 안정세만으로는 미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 흔들렸던 일본 국채 시장 역시 잠잠해지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가라앉혔고요. 이건 역시 밤사이에 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요한 계기가 됐죠. 이 국채 금리 밤사이에 이 4.5% 밑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미국채 장기물 안정세를 보인 배경 바로 일본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1987년 이후로 이 최악의 수요 부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저희 머스노우 5에서요. 이 30년과 40년 초장기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까지 이렇게 치솟게 됐는데 여기에 일본 재무성이 초장기의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드디어 검토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미국 금리도 이 간밤에 진정된 흐름을 보인 건데요. 이번 규모 축소의 배경,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었던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로 불안감이 번진 의의가 큽니다. 주요 보험사 등의 기존의 대형 매입자들이 한 발 물러서고 또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겹치게 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장 혼란에 일본 재무성은 이례적으로 주요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발행 감축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30년 그리고 4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20bp 넘게 급락하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 재무성은 6월 중에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20년물, 30년물, 40년물과 같은 초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대신 단기물 쪽의 발행을 늘리는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다만 전체 국채 발행 총량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 그리고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34년 만에 세계 최대 순채권국 지위를 독일에게 내주고 말았죠. 해외 자산은 사상 최대치지만 엔화 약세와 해외 직접 투자 확대, 그리고 독일의 막강한 무역 흑자에 밀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등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연내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까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BOJ는 지난 1년간 3차례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17년 만에 대규모 완화 정책에서 점진적인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죠. 다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일본 국채 시장이 발행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이 BOJ의 점진적인 긴축 기조 속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엔화 강세에도 달러가 워낙 고금리의 매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옮기려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밤사이에 M7 중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 상승. 이 유럽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 보인 이유. 자, 우선 가장 먼저 악재 소식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은 이 테슬라의 4월 유럽 판매량이 14,000여 대에서 4,200여 대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28% 성장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대조적인 수치가 나타난 건데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였고요.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테슬라의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그런 결과죠.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밤사이에 움직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이제 다시 초집중 모드로 돌아가겠다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을 테슬라와 X, 또 스페이스X 등의 XAI 등에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와의 거리두기, 정부직 납치, 사임 시사 등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일론 머스크를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기대감 스페이스 X 그리고 그록에 있었습니다. 이 머스크는 AI 챗봇 그록과 또 우주 사업까지 다시 한번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술 생태계와 시너지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머스크의 리더십 회복 메시지가 시장에는 일종의 반전 신호로 읽힌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에는 이 정부 강요들 사이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 XAI의 챗봇 그록의 사용 확산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인사들은 이걸 부정했지만요. 밤사이에 그록에 대한 이런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잠시 후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주 한주 코너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죠. 내일 오전 5시 20분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실적의 경우에는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덜 나쁘냐가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의 경우 먼저 이 시장의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 한층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CES와 GTC, 컴퓨텍스를 통해서 신제품 블랙웰의 윤곽이 대부분 공개가 된 상황이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뭔가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 매출 총이익률은 68.2%, 회사 가이던스가 71%였는데 큰 차이가 없죠. 이번 실적에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H2O 칩 판매가 막히면서 약 55억 달러의 매출이 사라졌다. 이전부터 젠순왕 CEO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서 10월 가이던스에도 하향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 블랙웰 저가형 칩의 중국 시장 투입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제 18,000개 칩 계약 등의 중동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기 실적을 떠받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외부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 제품에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것을 이 제품 가격 인상이나 생산 효율화로 어떻게 상쇄할지가 관건인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활용한 비용 절감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아진 기대감 속에서 이 실적 부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충분히 환호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내일 실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스노우 5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정명령의 진심인 트럼프. 트럼프 설마 하버드대에 이어서 미시간 대학교까지 손을 앨런 머스크 24시간 빠끈 모드로 재전환입니다. 자, 이번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의 행정명령을 내렸죠. 근데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쵸? 이제 막 100일 막 지났잖아요. 지금 이미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4년 임기 마칠 때 과연 몇백 개에서 아니면 1000개 단위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사인,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이 떠오를 정도 아닙니까? 그 사인이? 그 자기는 직접 이렇게 사인을 다 한다면서 바이든은 로봇팔로 사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행정명령 사인했던 거 다 무효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 나왔다. 바이든은 그때 숨겼으니까 이렇게 전립선암이 되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아팠으니 서명을 못한 게 당연했다. 막 이러면서 자신은 이제 서명을 직접 하는 걸 항상 보여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쵸? 멋지게 한 다음에 펜 서비스로 자기가 서명한 펜을 막 던져주기도 하죠. 하여튼 쇼맨십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행정명령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기록을 세운 행정명령의 퍼센티지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분야의 행정명령을 했는가. 일단 전체 숫자도 압도적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비중으로 나눴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 가장 비중을 뒀을까?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입니다. 4월 30일까지. 물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비중이 변할 수가 있겠죠. 아직 임기가 4년 거의 다 가까이 남았기 때문이죠. 일단 트럼프 행정명령의 거의 4분의 1인 25%에 가까운 23%는 연방 정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도지라는 마치 자기가 만든 이게 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가 만든 도지코인하고 어떻게 그 정부 효율부라는 도지하고 이게 같은 게 이게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내막을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일부러 맞춰준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도 코인 좋아하니까. 도지코인의 도지랑 정부 효율성부의 도지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효율성부 도지를 만든 그 바로 행정명령이 포함된 게 연방정부. 이 지금 행정명령입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그 어떤 예산 삭감이라던가 지금 그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특히 교육부. 자, 과연 전 하버드를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버드 나오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버드 나오신 분들 2 더하기 2 못하시나요? 나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서 그랬거든요. 왜 2 더하기 2도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시위나 하고 앉아있는데 2 더하기 2도 못하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이랬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물론 저번에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 교육부 이제 뭐 폐지해야 된다 얘기했던 거 그 기억나시죠?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그 아이들은 뭐 학교 빠져서 좋았다 뭐 얘기도 있었는데 댓글에 책상을 놓고 아이들이 직접 사인을 했어요. 또 트럼프랑 똑같이 행정서명. 그것도 정말 쇼맨십인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온 이유가 수포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포자를 이렇게 양산할 동안 교육부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교육부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잖아요. 이대로 필요가 없다. 교육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이대로 이렇게 수포자들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포자가 자라서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수포자가 하버드를 갔다 이거예요 지금. 2+2를 못할까요 설마? 정말 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2+2를 못.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2 더하기 2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초 수학조차 안 되는데 하버드대로 왔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돈만 쓰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그리고 하마스 편을 들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교육부였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부에 대한 행정서명 있었고 바로 그게 또 하버드 대학교나 여러 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명단 제출하라고 했죠. 물론 하버드대는 안 내고 있지만 꾸물거리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한 31%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3분의 1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버드에 외국인도 못 가고 그 하버드대에 있는 이 학생들의 명단, 국적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을 전국에 있는 직업학교에,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항상 예상되었던 거죠. 자기가 항상 누구를 위해 씁니까? 일부 노동자들, 그렇죠? 노동자, 쇠락한 설악한 러스트벨트의 공업지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농부들, 그렇죠? 그리고 저학력,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전국의 직업학교에 하겠다. 괜히 아이비리그에 돈 많이 버는 그 대학교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직업학교에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대부분 행정명령이 이 부분에 몰려 있어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인데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싫어합니다. 엘리트라고 해놓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보조금을 타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그 교육부도 완전 손대고 그래서 이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해서 지금 일단 초반에 엄청나게 이쪽으로 몰렸어요. 여기에 도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앨런 머스크도 지원 사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분, AID 차관 아파트 우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도 반포에도 있었고 해운대 달맞이 쪽에도 있었고 지금 다 재건축이 됐지만 그게 AID 차관을 빌려줘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데 그 AID를 손댔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지금 거의 4분의 1이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던 관세. 그 부분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트레이드, 무역. 그 세 개의 발 기억나시죠? 스콧 베센트가 이번 정권은 세 개의 발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 무역을 들었으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굉장히 갑질을 하는 듯한 무역이죠. 상호 간의 무역이 아니고 어제 이유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되려고 하면 내가 다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다. 50%든 60%든 내가 그 숫자를 설정하면 너네는 그냥 따라야 돼 이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말하는 무역은 그런 것이나 사전에서 무역은 사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뭐 그런 거죠. 트레이드. 어쨌든 그 부분, 그다음에 테리프스라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 이게 1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광복절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관세를 대대적으로 이제 무인도에 물개까지 매기면서 표를 들고 나와서 했던 그 시점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4월 2일인가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죠. 이쪽 부분의 행정명령을. 아마 이쪽 부분의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I라고 불리는 DEI죠. 앞자를 따가지고 DEI.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목표로 한 주문. 여기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도지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조금 이제 적당히 주 1일, 2일 정도 하면서 자기 사업에 신경 쓰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어떤 성과를 내고 살짝 발을 물른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부분이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건 이제 시작이죠. 협상 맺은 게 딱 한 개국밖에 없잖아요. 영국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18개국이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영국 하나만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17개국이 지금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사명이 또 계속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을 또 썼습니다. 내가 50% 관세를 딱 내니까 바로 EU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이끌어낸 거다. 7월 9일까지 연기해 준 거 여기서 또 선이라고 하죠. 항상 또 스콧 베센트랑 트럼프는 지금 선의로 열정을 다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수고린 자세로 협상 안 하면 바로 또 무시무시한 숫자 나온다. 계속 그렇게 협박하고 있죠. 이번엔 선제적인 협박이었죠. 유럽연합이 너무 느리게 하니 이게 지금 파월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느린 복 거북이 같다. 타이밍이 맨날 늦는다. 그렇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느리게 걷는다. 너무 느리다. 빨리 영국처럼 협상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 거래 설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권한을 누가 주어주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설정하면 끝이랍니다.
이게 뭐 사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도 좀 저렇게 좀 하지 왜 강약 약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자기가 이제 중국의 요구에서 다 받아냈대요. 중국의 요구에서 중국이 지금 받아서 지금 그 피드백 한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EU도. 그리고 트럼프 설마 하버드대에서 미시간대까지 손을?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하버드대를 완전히 타겟에서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일단은 하버드대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제재는 됐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또 전방위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버드대를 이대로 놔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이 주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이 발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시간 대학교까지 손대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듭니다. 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자 연준의 의원들이 저번에 저기도 그렇고 연준 의원 이사회 임원이 또 그 얘기 했잖아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81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최악이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니 우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래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파월이 느림보 거북이 같다. 왜 EU랑 중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만 안 내리고 있느냐? 지금 이런 타이밍에 내가 기름값 잡아줬지, 달걀값 잡아줬지, 약값까지 인하해준 이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손발을 안 맞춰주냐 이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걸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푸글러 이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무슨 80년대 이후에 최악이라느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80년대 이후에 최고치라느니 계속 그러면서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거기서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아까 전에 나왔죠. 이게 다 소프트 데이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문조사 지금 자 오늘부터 그 우리나라 그 대선 그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그 전에 한 것만 발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지지하지 않는 거랑 반대 결과로 나오면은 그거 저기 하잖아요. 야 이거 오류다. 이거 잘못 설문 돌렸네. 그쵸? 다들 그러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서 왜곡됐다고 내가 판단을 하면은 저걸 안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계속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얘기를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참조하는 지표가 자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얘기를 하니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정파적인 영향이 많이 묻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준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어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고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트럼프가 이걸 인용해서 좋게 말하게끔 나왔어요. 그동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던 스콧 베센트 장관이던 트럼프 대통령이던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드 데이터. 우리는 실업률 봐라. 실업률 낮아졌다. 찍혔지. 이 지표가 찍혔고 우리 비농업 취업자 수 늘었지. 찍혔다. 자, 지금 하드 데이터로 직접 찍히는 데이터 우리가 실업 낮추고 취업자 수 올려주고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그걸 무시했죠. 그런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와버렸네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어요. 파란색이. 그리고 여기 지금 유일하게 뻗어 있는 거 있죠,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거든요. 심리지수 안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나머지 두 개도 다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과거에 이 약간 선행 후행의 관계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개의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이게 다 소프트 데이터인데 요 중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 들어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혼자만 지금 뻗어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양대 산맥 중에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에서 조사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겠죠, 트럼프는. 야, 이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 기대 인플레이션 꺾였다, 연준 봐라.
너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인플레이션 보고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고 했는데 너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거. 너 이거 꺾였는데도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이거는 완전 정부에 대한 그냥 반항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ISM에서 발표하는 거랑 S&P에서 발표하는 그 PMI 지수가 있죠. 그거는 50이 기준이고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라던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아니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0이 기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댈러스,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이죠. 쉽게 말해서. 텍사스, 뭐 오스틴 이런 데가 들어있는 데인데 여기서 생산, 그다음에 뉴 오더, 그다음에 가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요 두 개는 올라가고 이건 가격은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인플레이션 잡힌 거잖아요. 여기도 좋은 지표가 나왔어 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물어본 거죠.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는 기업의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고 미시간대랑 저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심리지수는 가게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업에 물어본 것도 지금 두 개 주문 생산은 좋게 나오고 가격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소비자 소프트 데이터가 두 개 다 좋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지금 빨간색 하드 데이터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시간대만 지금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소프트 데이터도 하드 데이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3인방이 나서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지르고 캐롤라인 레벳 대변인이 옮겨서 말하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언론 돌면서 인터뷰하고 이거 계속 말하겠죠? 연준 뭐 하고 있냐? 너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프트 데이터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소프트 데이터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실제 지표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이 탄생됐어요. 미시간 대학교 마르크스주의 학과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모습.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격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98로 나와서 이 지금 예상치 87.7 그리고 이전치 85.7로 엄청 뛰어넘는 게 나왔다. 이제 미시간대 혼자 남았다. 미시간대는 지금 마르크스주의가 묻은 거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 이제 요거 하나 남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 지금 24시간 빠끔 모드로 전환됐다는 건데 라이프 멀티플래닝 만들기라고 요거를 이제 생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오후 1시에. 근데 이걸 미뤘어요. 왜냐하면 왜 미뤘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지금. 왜 미뤘냐면 스타쉽 발표 때문에. 스타쉽 발사, 플라이트 9이 발사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미뤘습니다. 자, 그리고 발사되는 내용인데 이거 이기 전에 두 번 다 폭파돼 버렸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파가 되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군은 성공할지 안 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지금 계속 이 몇 시간 사이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장면이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죠. 마크롱이 엄청 연상의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선생님이 마크롱 얼굴을 밀어치는 걸 보고 원래 이걸 소꿉장난처럼 원래 했다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마크롱이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맞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 밈이 다 양산되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머스크 입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저렇게 머스크를 대상으로 구설수를 말하는 사람들한테 입을 막으면서 얼굴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스크, 나 이제 주 7일 24시간 근무 모드로 바꿨다. 이제 구설수는 그만.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에서 2%대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상당히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도 2%, 아마존이 3%대 흐름을 보였고요. 가장 좋았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기술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WTI 보겠습니다. 60.89달러. 그리고 0.1%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우려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난 장에서 이 이란 핵협상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던 유가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장에서는 99.042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 부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다라는 게 지수로 드러나면서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긴장 완화 단기 호재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는 우리 시장이 웃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인가라는 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미국과 조속한 관세 회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를 가지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EU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막대한 불확실성과 또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직 불분명하며 이것이 이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중에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서 지난 장에서는 이 투심이 회복된 것이 바로 이 소비자 신뢰지수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8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 86에서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 85.7이었는데요. 이보다도 12.3포인트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무역 긴장 완화의 소비 심리 개선이라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신뢰 지수가 무역 긴장의 완화도 있지만 4개월 연속해서 5개월이죠. 5개월 연속해서 1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관세 우려로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웃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댈러스 연방은행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월 제조업 지수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마이너스 15.3인데요. 이 부분이 전월 대비로는 20포인트가 넘게 급등한 수치입니다. 5년여 최저시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장은 엔비디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전이죠. 한국 오전 시간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1분기 매출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이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도 여전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2%대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애플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200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관세 부담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부터 WWDC를 앞두고 있죠. 여기서 또 어떤 핵심 기술들이 또 발표가 될까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7%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포럼에서 이 일론 머스크 CEO가 5년 뒤에도 내가 CEO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적인 후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의 보험 등록 건수도 올랐고요. 또 여러 가지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죠. 하지만 비아디에 의해서 이 매출에 있어서는 좀 밀렸다라는 악재까지 있으면서 우리 시장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이를 뒤로 하고 핵심 기술 출시에 좀 집중을 하겠다, 전념하겠다라는 발언이 또 나오면서 7%까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실적은 내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29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5월 FOMC 회의록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발생한 부분들 확실히 살펴봤고요. 자, 이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와 또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모멘텀으로 움직일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원자력 발전주들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죠. 우선 이 오클로가 한국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 이 특히나 4세대 SMR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이미 전해졌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원자력 쪽으로 집중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에서 무려 3개 종목이 원자력 관련주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G2파워, BHI, 우리기술에 이어서 오르비텍 현재 이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 테슬라가 밤사이에 7%대 강세를 보였었죠. 악재가 두 가지나 우선 나왔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4월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무려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는 소식. 거기에 이어서 또 비아디가 가격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식들 전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또 호재가 다시 한번 국채금리 급등과 맞물리게 되면서 악재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먼저 이 머스크가 앞으로 경영에만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혔던 이런 의지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그룹 관련 이슈도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6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연방정부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로보택시에 대한 상용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콘과 명신산업, LG 에너지솔루션, 기존의 전기차 관련주들에 이어서 이 마찬가지로 SOS랩까지 라이콘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로 오늘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xAI의 챗봇이죠. 이 그룹 관련 이슈가 또 밤사이에 뜨겁게 불거졌습니다. 이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AI 챗봇이죠. 이 그룹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이 그룹으로부터 민감 데이터를 분석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글과 컴퓨터, 마음 AI, 글로벌 텍스프리, 플리토,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잠시 약간은 이 테마 자체로서는 소외를 받았던 이런 챗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논란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그룹의 앞으로의 이 확대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감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밤사이에 개막을 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27일부터 현지 시간 29일까지 진행이 라스베가스에서 될 예정이고요. 보시자면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데이비드 sak스, AI 그리고 암호화폐 차례를 비롯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했던 비트코인 법안이 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니까요. 관련해서 이 미국 내에서 이 가상화폐의 제도권의 본격적인 안착까지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기술투자부터 다날,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이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지수 흐름에 따른 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타고 반등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K뷰티에 대한 소식까지 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만한 행사 이슈가 오늘은 좀 많네요. 코스모 뷰티 서울 2025가 오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입니다. 약 20년이 넘은 상당히 이 유래가 깊은 그런 뷰티 전시회인데 올해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이요. 전년 대비해서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수출 중심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좀 불러 모으게 되면서 400여 개사에서 60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모멘텀들 APR부터 클래시스 같은 화장품과 의료기기 동시에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해양 방산 기술, 이 방산은 방산인데 오늘은 해양 관련된 이슈가 있네요. 자, 이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 마덱스라고 하죠. 오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해군이 주최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그런 규모의 전시회고요. 여기에서 HD 현대와 또 이어서 하나오션이 수출형 호위함에 이어서 또 무인 전력 전투함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방산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공대공이나 지대공 같은 그런 미사일 관련주들이 크게 우주항공과 함께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독특하게 이런 흐름과 맞서서 함께 해양과 조선주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네요. LRG넥스원 한일단조 함께 이 조선과 방산 움직일 그런 흐름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주다 보니까 기획 기사들이 좀 톱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권면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좀 요즘에 좀 핫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슈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토피아라고. 이데일리 증권부에서 좀 이게 유튜브 채널 하나 따로 만들어서 좀 굉장히 열심히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하나 먼저 좀 톱으로 치고 가겠습니다. 하반기 3천 간다. 코스피 장밋빛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표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코스피 밴드 전망을 한 증권사들 6군데를 지금 모아놓은 표인데요. 보십시오. 유진투자증권이 상단이 3,050이죠. 하나투자증권도 3,000. 그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면 NH투자증권도 3,000까지 지금 상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미래에셋, 한투, 현대차 2,850, 90, 2,900 요 정도. 그러니까 대략 3,000 언저리죠. 이 정도면 3,000선에서 불과 한 2, 3%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증권사들의 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여기서 좀 표에서 말씀드린 6개 증권사 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올 하반기에는 상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관세 리스크가 이제는
글쎄요, 돌발 변수,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변수 차원보다는 상수, 어차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수 개념으로 좀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유럽도 보시면 오늘 뉴욕 시장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유럽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뭐 유예했다 이건데 결국은 던져놓고 분위기 바라보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조금 뭐 봐주는 것처럼 해서 낮춰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145% 때려놓고 뭐 이것저것가 당장 미국 상황이 썩 좋지를 않으니까 30%까지 그것도 펜타닐이랑 갖다 붙여서 10%로 바로 내리면 왠지 좀 본인이 협상에서 실패한 것 같으니까 펜타닐 갖다 붙여서 20%더 보태서 30% 대신 중국은 미국한테 10%만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쇼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눈속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자기네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마치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포장질만 하고 있는 이런 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50% 던져놓고 EU 집행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뭐 이제 좀 낮춰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달 유예한 건데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중국하고의 협상에서 10%라고 하는 최저 데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럽도 당연히 그 정도 선에다 맞추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10에서 뭐 20-3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유럽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유럽과도 한 10%, 일본과도 뭐 그 정도, 우리와도 뭐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수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적인 이슈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선다라는 거.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다음에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 등등등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질 만한 그다음에 배당을 좀 하고 싶어도 좀 부담스러웠던 세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도 사실 그렇게 했던 겁니다만은 멀쩡한 회사가 배당 잘 안 하고 자꾸 이제 돈을 꼬부쳐둘 경우에는 이제 아예 못하게 의무화하는 자사주 소각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시장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 거버넌스 포럼 회장하고 있는 이남우 전 삼성증권 대표인가요? 이게 이분 얘기가 보면 5천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뭐 당장 5천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포텐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서도 조선 방산 이 일변도에서 좀 시장이 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정책 수혜주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고요. 한 증권사 투자 전략가는 AI가 조금 소외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새 대통령이 되면 이제 AI에 대한 투자 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작용이 될 거고 여기에 역시 PBR이 낮은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지주사라든가 그다음에 돈 있으면서 배당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PBR이 낮은 회사라든가 등등등 이런 회사들 해서 고퍼 AI 성장주, 저 PBR 가치주 이거를 더블 엣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보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다음 주 대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배당에 대해 기업들은 이제 배당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밸류업 얘기도 좀 더 밸류업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장이 좀 좋죠 주가가 배당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예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배당 잘하고 배당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할 만큼 성적 좋은 애들 이런 종목들만 모아서 역시 이제 ETF 상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국내 주요 고배당 ETF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순매수를 했는지 본 건데요. 코리아 고배당 타이거 아이고 붙어 있으니까 참 이름도 어렵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여기에 275억 원이 지난 한 주 동안 모였고 플러스 한화의 플러스 고배당에 137억 원, 그다음에 삼성의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이렇게 48억 원. 예.
사실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닙니다. 다른 뭐 ETF 상품 큰 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몇백억 단위, 몇천억 단위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에 비하면 큰 건 아닌데 이런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오늘 이데일리 기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결국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지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든가 뭔가 이제 일본의 밸류업 정책처럼 한국에서 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그 상속이라든가 증여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들도 있고 배당보다는 투자 열심히 하겠다는 회사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배당도 더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도 더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제도가 마련이 돼 간다 그러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최근 2, 3년 동안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사실은 시작은 반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다면 한국에서 배당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요즘에는 워낙 그 리스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중에서 1분기 실적까지 나온 거니까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좋았던 회사들 잘 이렇게 좀 묶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 해칭 전략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는 온라인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뭐 기사가 증권면에 많아서 이 밸류업 리밸런싱 기사는 신문에 오프라인 신문에는 없어서요. 온라인에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보면 일단 105개 종목이 100개 종목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32개 종목이 편출.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이게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박탈이 됐고 27개 종목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빠진 종목들에 일단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이 좀 더 크니까 빠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고려아연하고 이수페타시스라는 이 두 좋은 회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 주가도 괜찮은데 이 두 회사들이 빠진 이유는 역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등재가 됐었고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회사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뭐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편출이 됐고요. 이런 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펀더멘탈보다는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정책의 어떤 미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중심으로 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인데요. 어쨌든 이 고려아연이나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편출이 됐다라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큰 회사가 시가총액 중에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왜 빠졌나 보니까 ROE가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이 늘는 반면에 수익이 줄어들면서 판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고 또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ROE가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게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꾸 이제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편출이나 편입들의 사유가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교과서처럼 다른 기업들한테 향후에 이제 또 리밸런싱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격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쫓겨날 수 있는 또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한테 자꾸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뭐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 또는 ETF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달바 글로벌렉인데요. 얼마 전에 상장했죠? 주가 한번 보죠. 66,300원이 공모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14만 4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가 더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제 남자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 항공기 스튜어디스 분들 때문에 좀 유명해진 그 브랜드라고 해서 좀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이렇게 슬로건을 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좀 이렇게 하이엔드고 그 다음에 비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분화된 그런 영역으로 좀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2일 날 상장할 때 공모가가 저 표에서 보시는 대로 66,3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14만 4천 원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좀 66%가 좀
공모가 대비해서는 이제 2배가 넘게 올랐고 117%가 올랐고 그다음에 첫날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올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이라는 게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나 뭐 5월 15일 날 상장해 시켜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하는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업종이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모가야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하게 좀 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상장을 해놓고 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까지 더 어떤 붐업이 되면서 달바글로벌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아니 6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4만 원이 돼서 2배 넘게 올랐잖아. 아유 그러면 지금은 들어갈 때 아닌가 보다. 또 보통 IPO주들이 초반에 반짝하다가 이제 계속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 들어서 IPO주들이 조금 나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랬습니다. 초반에 좀 반짝하다가 나중에 반토막 난 종목들 부지기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무래도 선입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달바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바라볼 때 아유 저 들어갈 수 있겠어 이제 좀 나중에 좀 빠진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런 식의 아무리 업계가 업황이 좋다고 해도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달바글로벌이 가진 특징이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 특히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선진국 비중이 높은데 북미 비중은 지금 7%밖에 안 되더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화장품 업계들 대부분 다 1순위가 북미 시장에서 좀 자리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미 쪽에서는 7%밖에 안 되는 얘기는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성장 여력이 좀 크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이런 비건 이런 거 프리미엄 이런 것도 좋아하는 데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중국 쪽 시장도 지금 화장품 시장도 좀 더 좀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가장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 쪽에서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유럽 쪽에서 괜찮은 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여져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2개월 선행 퍼가 11배입니다.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역시 이제 상장 초반이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 요거는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말씀을 드리니까 막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상황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혼란이 그나마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부가 유예 소식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관세 전쟁이 휴전이 된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현안들을 어떻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 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장의 혼란을 좀 ETF 시장과 연결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 ETF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네.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ETF로 네, 이렇게 투자를 넘어오고 하고 계시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최근 미국 성과가 좋았던 ET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5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 모드에 돌입하였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거시경제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거나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1위의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 크립토 인더스트리 앤 디지털 이코노미 ETF가 2위의 베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TF가 3위의 코인쉐어스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 등 비트코인과 채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라늄 채굴 및 원자력 발전 산업 장비에 투자하는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에는 AI, 로봇, 친환경 우주 산업 등 혁신 산업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스피어 알파 ETF가 위치하였는데 포트폴리오 내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등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좀 꼽아주셨는데,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슈와 이제 ETF가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2년 만에 ETF 시장이 이렇게 2배 정도 커졌어요. 자, 200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지, 또 그 성장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한국 ETF 시장은 200조 달성을 목전에 두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ETF가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약 23년 만의 성과이고요. 23년 7월에 100조 원을 넘긴 이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ETF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는데요. 먼저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편하고 또 일반 공모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분산 투자로 인해서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여기에 운용사들이 다양한 테마와 전략형 ETF들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맞는 이렇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시장이 ETF 수요 확대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ETF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해외 투자 열풍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ETF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관세 갈등이 좀 완화된 이후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ETF에 대한 자금 유입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ETF 시장이 운용사 간 경쟁이 좀 과열되면서 이렇게 양적, 질적 확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TF는 단순한 패시브 투자 수단을 넘어서 연금, 해외 투자, 테마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성이 낮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이 글로벌 증시에서 다양한 이 악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에이스 미국 S&P 500 지수 ETF 순자산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 이 지수 그리고 또 ETF 또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인기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최근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최근 연금 계좌에서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중에서도 에이스 미국 S&P 500 ETF는 실부담 비용률이 낮아서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실부담 비용률이란 총보수 외에도 증권거래 비용 및 기타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그 부담하게 되는 총 비용으로서 투자 ETF를 좀 선정하실 때 핵심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에이스 미국 S&P 500 ETF는 동일 유형 상품 대비 실부담 비용률이 경쟁력 있게 낮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실제로 매력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 ETF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면 다른 해외 ETF들도 있는데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현지 ETF는 심야 시간대에 거래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 ETF는 일반 주식처럼 낮 시간대에 편하게 손쉽게 매매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국내 상장 ETF는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매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환전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도 않고 환율 타이밍을 보지 않고 고민 없이 국내 계좌를 통해서 바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하실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시면 배당소득세로 15.4%가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한국에 상장된 한국운용사 상품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ETF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에 모두 한국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운용 리포트나 성과 자료 접근이 쉬워 정보 비대칭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는 데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첫째로 먼저 미국 현지 시장과 국내 시장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와 ETF 간의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 또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국내 상장 ETF는 총보수에도 기타 비용이라든지 증권거래 비용 등 실부담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운용사별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도 결국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때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 상장 ETF는 해외 주식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거래 편의성, 세제 효율,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괴리율 및 추적 오차 그리고 세무 측면의 한계가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내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모아둔 ETF를 꼼꼼하게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ETF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들어서 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는 어떤 걸까요? 네, 5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CEO 니콜로 드 마시의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와 또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반의 강세가 나타난 결과 1위에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가 2위에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4위에 코액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핵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3위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5위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가 위치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국내 ET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ETF는 에너지, 내수 소비, 그리고 K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은 섹터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는 가장 뚜렷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AI 등 여러 요인으로 전력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쪽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에너지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소비 섹터입니다. 경기 부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리테일, 식품, 유통 등 내수 소비 관련 ETF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도 있는 만큼 소비 심리 개선 가능성도 부각되어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 콘텐츠, 특히 K-팝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이는 국내 엔터 기업과 콘텐츠 산업의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팝 및 미디어 콘텐츠 ETF는 수출과 내수를 모두 아우르는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ETF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좀 보니까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중국 기술주 ETF가 최근에 좀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중 리스크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ETF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 네, 현재 중국 기술주에 관한 관심은 단순히 반사이익 수준을 넘어서서 네. 구조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주식 매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진 홍콩 주식 거래량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 정책과 첨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확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비아디 등으로 대표되는 테리픽 10 기업들이 재부상이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7일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포함된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넘어서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GDP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소비 진작이 중국 정부의 핵심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가계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부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M7 기업들의 기술력은 아직 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테리픽 10 기업들이 M7 기업들의 독주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그리고 내수 기반의 기술 기업 성장은 투자 매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좀 전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국내 시장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켓 비하인드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